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3학년 학생들. 네, 오늘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거 영상 촬영하다가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쌤이 깜빡하고 편집이 덜 된 학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빼먹은 거랑 빈칸이 없는 부분이 뒷내용에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 수정한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새로 업로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유튜브 영상 글에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네, 새로 올려놨으니까 조금 확인해서 지금 오늘 할 수업 파트 한 페이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 학습지에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다운로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학습지 같은 경우는 빈칸 밑줄이 안 그어졌다는 거 빼면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새로 인쇄하기보다는 선생님 학습지 보면서 같이 밑줄 긋고 정리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빈칸에서 내가 채우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새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학습지를 올린 점 정말 미안합니다. 네. 나중에 꼭 다시 얼굴 보면 또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세사회 아주 큰 두 축이었죠. 봉건제라는 시스템과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되었나, 어떻게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일단 봉건제 하면 키워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제도로 토지를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주종 관계를 맺는데 단 주의할 점, 이 계약은 어 쌍방 의무가 있는 그래서 쌍방 의무가 있는 줄여서 쌍무적인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을 뭔가 잘못했을 경우 계약은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 계약 관계로 주고받았던 이 토지를 지방 세력이 운영을 하는데 이때 토지를 장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봉건제는 장원제라고 하는 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거랑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영주에게 소속되는 그러한 특징을 지녀요. 그래서 직업이 농민인 이 백성들을 흔히 노예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민이다라고 해서 농노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는 크게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 이미 로마 말기부터 유행을 하다가 프랑크 왕국, 특히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점점점 세력이 커져요. 특히 중간에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장소에서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직자들이 중요한 축을 자리 잡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화적 다양한 부분에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교황과 국왕 혹은 교황과 황제 사이에 이 힘의 구도를 놓고서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특히 교황과 국왕 사이의 갈등의 큰 원인이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성직자 임명권 또는 성직자 서임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를 두고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게 폭발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쳤다고 했었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요걸 통해서 둘의 갈등 속에서 교황, 국왕 중 누가 더 힘이 셌다 당시에는 교황의 권력이 황제권, 국왕권의 힘보다는 교황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나쁠 거 없다 했죠. 보름스 협약이라는 요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 서임권 문제를 정리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실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동안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이노센트 3세 인노켄티우스 3세라고 불리는 요 교황 시기가 최고 절정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렇게 교회가 힘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중세 문화, 이 중세 시대 서유럽 문화는 물론 로마 문화나 게르만의 전통 영향도 있지만 특히 이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주 계층이 결국에는 종교랑 관련된 성직자 계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화라면 뭐 이 시기 뭐 책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적인 뭔가를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남기고 이걸 퍼뜨리고 하는데 문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문화를 인제 가져오는 영국 고전들이 대부분 로마 문화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로마 문화 라틴어라는 어려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성직자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동시에 이런 카노사 굴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당시 교회의 세력이 셌기 때문에 중세 시대 전반이 신중심, 크리스트교 중심이라는 거 말 그대로 신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이제 굉장히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심지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앞에 클리니 수도원처럼 수도원 같은 그런 계통의 기관들이 교육의 핵심, 문화를 만드는 핵심이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대학에서도 뭘 연구했냐? 토대가 수도원 학교 쪽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문도 연구를 하지만 특히 상당수의 대학이 신에 대하 연구하는 학문을 되게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그걸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파리 대학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파리 대학, 지금은 이제 뭐 공교육이 돼서 별 연관성이 없지만 특히 여기서 신학이 되게 유명했었다라고 알 수 있고요. 대학이 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의 말씀, 뭐 성경의 말씀, 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 머리 아픈 연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빨간 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고요. 관련돼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 쌤이 중요해서 이건 오히려 빈칸을 그냥 뒀어요. 그래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 믿음과 우리의 그런 논리적인, 과학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신의 말씀이 솔직히 약간 허무맹랑한 것들도 있잖아요. 종교적 그 교리 중에서는. 근데 이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했던 그런 책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가장 그런 신의 세계관, 신중심 세계관을 되게 풀이를 잘 해낸 책으로 손꼽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 윤리 도덕 배우시면 이분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관련해서 이런 철학적 관련의 유명한 사람으로 옛날에 한 번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분하고 이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양대 산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만든 게 오늘날 학교의 또 기반이거든요. 참고로 인제 이거는 우리 교과서는 없어서 내가 뺐는데 다른 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중심으로 요렇게 연구된 당시 신학 중심의 철학 체계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스콜라. 스쿨. 지금 학교라는 영어 단어, 이 스쿨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스콜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라는 것 자체가 서양은 요거 대학도 그렇고 이런 신중심 연구를 하다가 많이 발전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크리스트교가 영향력이 되게 강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진 속 건축물들처럼 많은 건축들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 건물, 성당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원래 그 출발점이었던 로마와 게르만의 요소가 적절히 혼합이 됐어요. 약간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네스크. 맨 첫 번째 이거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피사 대성당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그 피사 대성당은 피사의 탑이 더 유명하죠.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 탑.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각도에선 잘리는데 요 뒤에 있어요, 탑이. 그래 가지고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인 거야. 중세 초창기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쪼끔 더 신중심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이제 크리스트교를 본격적으로 서유럽 방식으로 인제 정리가 쫙 이렇게 신학대전 같은 걸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스트교 양식의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요거를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고딕 양식, 굉장히 높다, 뾰족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내가 크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굉장히 높아요, 건축물들이. 그러면서 노트르담 성당, 밀라노 성당, 쾰른 성당 같은 게 가장 유명한데,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것 때문에 보통 이 노트르담 성당이 가장 유명했었죠. 너무 마음 아픈 건 이제 그쵸. 우리 남대문 불탔던 것처럼 얘네도 이게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보수 작업 중이라
파리를 가도 이거를 실물을 볼 수가 없죠. 참 마음이 아픈데요. 나 아직 원본 못 봤는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쨌든 완성에만 100년 소요됐다는데 이거 언제 복구 다 할지 모르겠어요. 고런 식으로 해서 요런 고딕 양식 건축물들이 가장 중세에선 대표적입니다. 물론 과도기에는 로마네스크도 유명하지만 고딕이 가장 전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고딕 양식은 내부에 들어가시면 빛을 받은 무지개색 유리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세규리. 아마 많이들 성당 가신 분들은 한 번씩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로 되게 크리스트교 영향이 가득했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화가 종교랑만 관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트교 못지않게 이 중세 사회 중심축이 뭐라 그랬어요? 봉건제잖아요. 이 봉건제의 대표 지배층,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바로 흔히 우리가 기사라고 부르는 계층이거든요. 기사.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도 역시 유행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학계에서 기사도 문학이에요. 여러분, 기사도 정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문학 작품들이고요. 그 문학 작품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롤랑의 노래라는 이 작품이 훨씬 유명한데 우리 시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아서왕의 이야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아서왕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이거 얘기하면 다 알아. 엑스칼리버. 그쵸. 뽑히지 않는 검. 왕만이 뽑을 수 있다는 그 검. 지금도 영화, 게임 여러 가지 작품 속에서 다뤄지는 실제로는 안 뽑힌다는 것 빼면 별다른 능력이 없는데 막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막 특별 검으로 출연하기도 해요. 이 엑스칼리버가. 그런 식의 엄청난 유명한 작품들이 이때 출연을 했다라는 거고요. 밑에는 참고 자료로 그냥 사진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실은 이게 쌤이 수정하면서 만든 학습지라서 이런 빈 공간이 있을 줄 알았으면 여기에 문제를 넣는 건데 그렇네요. 문제를 이미 뒤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이 당시 이제 성직자들 고전에 베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오래된 책 자료를 이렇게 필사라고 하죠. 베껴 적는 게 굉장히 성직자들한테 주 업무였고요. 문자를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문화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수도원 학교의 영향을 받아 초기 대학입니다. 대학인데 분위기가 좀 비슷한가요, 우리랑? 그림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앞에 교수님 막 강의하고 막 받아 적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때는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만들고 싶어요." 해서 교수를 학생들의 돈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이 학생 인권이 강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학이.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중세문화 대표인데요. 아이고, 쏘리. 중세문화 대표 요소들인데요. 사진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트교가 가장 강력했고 기사도 문학도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중간 쉬는 타임으로 쌤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 한 장만 소개해 줄게요. 이 만화 무슨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만화일지 한번 보고 갑시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알려주마. 내 예언하건대 오늘 비로소 영국을 통치할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될 것이야. 무엇이? 그러니까 그 엑스커리버를 뽑을 수 있는 자가 오늘 나타난다 그 말이요? 이제서야 왕이 없는 영국의 암흑시대도 끝나게 되겠군. 자, 원탁의 기사들이 왕을 맞이하러 가자. 우와! 영국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아니 여기가 어디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더운데 그만. 아니 이건 제 틀림없이 꽂혀 있을 텐데 전설의 검 엑스컬리버가 말이에요. 주인어린님 위험합니다요. 위라고요 위. 더운데 그만. 더운데 그만. 주인어린님 여기에요. 더운데 그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니까. 더운데 그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찰나라 공주 어디 있는 거야? 어머나! 똥꼬 마법사 아저씨의 검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더운데 그만. 진짜 주인님 아니세요? 그건 저길 아니. 봐라.
영국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어? 영국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 이것도 여왕님이시다. 어떠냐? 내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지, 랜스로. 여왕님 만세! 아, 너무 만화가 촌스러웠나요? 솔직히 진짜 옛날 거라서 이거 쌤 완전 애기 때만 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다. 돈데크만 해가지고 시간탐험대라는 만화였는데, 네, 시간탐험대가 아서왕 이야기 시대로 갔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아,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이 졌네. 아무튼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중세사회, 봉건제랑 크리스트교 중심의 이런 방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요. 약 한 1000년 정도 역시 또 유지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중세시대 역시 평생 가진 않습니다. 그 엄청났던 로마도 망하는데 중세도 망하겠죠? 자, 이 중세사회에 큰 변화가 닥치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요 학습지입니다. 여러분 새 학습지 챙겨왔죠? 이거 빈칸 새로 뚫은 거 학습지거든요. 그 이전 학습지 뽑은 친구들은 아마 여기가 빈칸 없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로 이거 빈칸 안 만들고 올렸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보셔요, 여러분. 빈칸 채우기 귀찮다는 친구들은 채워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닌 친구들은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네. 자, 중세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요 십자군 전쟁인데요. 발표해 줍시다. 십자군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자, 십자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군대가 어깨나 등이나 이런 곳에 예수의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십자가가 크리스도의 상징인 건데요. 예수님을 벌 받으실 때 했던 십자가를 새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이 크리스트교를 위해 이 서유럽을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정신을 담은 일종의 종교 전쟁에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인데요. 내용 자체는 심플합니다. 자, 이때 크리스트교가 라이벌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미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갈 때부터 서유럽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세력이죠. 무슨 종교일까요? 크리스트교의 라이벌. 지금도 좀 라이벌인데. 이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슬람이 진짜 우리가 이슬람사를 이거 보고 가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 본다는 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난 문화적 중심지예요, 이슬람이라는 건. 그래서 종교적 세력도 클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 어색해서 그렇지 진짜 무시 못하는 종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이슬람교 세력이 이렇게 왕창 뻗어나가는데 그 당시 이제 특히 우리 로마 때부터 위협이었던 이 투르크라는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 중에 하나로서 되게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이슬람이 엄청난 지역을 자기 영토로 삼아요.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 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도시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야.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예루살렘 같은 곳들을 아주 성스러운 땅, 성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이런 걸로 예루살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루살렘 땅을 방문했다 돌아온다고 해서 흔히 성지순례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게 크리스트교 입장에서 굉장히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인데 평생 소원인데 이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땅이 이슬람교 세력이 먹고 있은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 영토였던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어느 정도 그 초창기 프랑크 왕국 때 이제 전쟁 좀 하고 영토 정리하고 이러면서 초창기에는 이 크리스트교가 비록 남의 나라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크게 그런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자기들도 종교가 되게 강렬한 세력이다 보니까 인정을 해준 거야. 너희 입장에서 이게 되게 소중한 땅이란 걸 아니까 분란만 안 일으키면 뭐 종교적으로 방문하는 거 인정한다. 그래서 초창기는 그래도 비교적 잘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세력이 왕이 바뀌고 하면서 이 왕이 도중에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서유럽 사람들의 성지순례를 금지한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적혀있죠, 여러분. 그래서 너 이제 우리 예루살렘 땅 오지 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선언인 거죠. 심지어 이 상황에서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아직 살아 있어요. 비잔틴 제국도 호시탐탐 노리는 금지에 이어서 비잔틴 제국도 좀 못살게 구는 침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의 나중에 뒤이어서 나오는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 세력이 자꾸 비잔틴 제국도 침략을 해. 영토를 막 뺏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잔틴 제국 황제 입장에서도 야 우리 동포 아이가 같은 크리스트교 아이가 그래서 물론 지들은 그리스 종교고 니넨 카톨릭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형제잖아. 하나님을 믿는 형제잖아. 그러면서 친구 아이가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다오 이러면서 막 이런 외침을 하게 돼요. 이 기회에 당시 세력이 매우 컸던 교황권 절정기였었죠. 그죠? 교황권의 절정기를 연이어서 누리고 있던 이 우르바누스 2세라는 이 교황님께서 이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우르바누스 2세라는 교황님께서 잘 됐다. 이 기회에 비잔틴 제국에다가 나 교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리고 우리의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라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서유럽과 비잔틴에 알리겠어. 약간 이런 야심이 더해져서 우리의 땅, 우리의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성지 탈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내세운 종교적인 목적에서 교황이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서 생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에서 서유럽과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슬람 세력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고요. 약 10여 차례, 이건 학자마다 세는 횟수가 달라서 적게 세는 사람은 뭐 한 6차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전투에서 무슨 전투까지 끊느냐의 차이라서 6차례, 많은 사람은 막 20차례 가까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10여 차례 정도의 주기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주기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자, 왜 이런 전쟁을 한다고요? 목적은? 성지 회복, 성지 탈환. 바로 예루살렘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는 거고요. 즉 되게 종교적인 목적이 강한 전쟁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전쟁이 한 번에 빵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돼요. 10여 차례. 그러니까 거의 한 200~300년 가까이 지속됐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스타트할 때는 교황이 와 종교야 이러면서 일어났다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을 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그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말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점점점 전쟁이 변질돼요. 특히 전쟁도 일종의 교류인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쟤는 우리랑 완전 다른 애들이야 하면서 이슬람하고 일절 교류도 안 했고 특히 또 성상숭배 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억나죠? 비잔틴하고도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유럽이 솔직히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안 했거든요. 동쪽하고. 근데 어쨌든 전쟁이란 이유로 비잔틴에도 종종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유럽이 이제 동방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되게 많네? 아까 전에 이슬람 이때 문화 중심이에요. 비잔틴 문화 무시 못해요. 선생님 수업을 대충 해서 그렇지. 엄청났어요. 이런 엄청난 게 서유럽하고는 비할 바도 못된 게 서유럽은 솔직히 이제 문화 응이응이하고 만드는 상황이었거든.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문화적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저쪽 동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장사할 수 있겠다. 상인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종교적 관련 인물 혹은 교황과 친했던 국왕, 영주, 이 기사들 이런 애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상인층이 내가 돈 지원해줄게 이 전쟁 계속할 거 아니야. 예루살렘 되찾고 싶으면 계속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원해줄게. 대신 나 좀 데리고 가 이러면서 점점점 이 상황에서 되게 세속적인 금전적인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전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순수하게 성지탈환이면 이제는 거기 가서 좋은 거 좀 뜯어오자. 약간 이런 침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가장 상징적인 게 이게 이제 진짜 종교적 목적을 많이 상실했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소년 십자군이라는 애들이에요. 이름 보면 알겠지만 이 십자군은 나이가 어려요. 바로 여러분 또래예요. 한 14세에서 17세, 18세 전후에 소년들이 그러니까 소년이죠.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에요. 중3들. 이 정도 되는 나이의 소년들이 우리가 성지를 되찾겠다 하고 이제 각성해서 어른들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십자군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애들이 뭔 힘이 있고 뭔 돈이 있겠어. 그지?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상인층의 지원을 받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얘네가 폭풍에 휘말려서 내가 밑에 자세한 내용 적어놨어요. 폭풍에 휘말려서 엄청 피해를 봐. 그 보니까 얘네 데리고 가봤자 전쟁다운 전쟁도 못하겠고 거기서 뭐 뜯어오는 것도 무리겠고 그래서 이 상인층이 데리고 가던 애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하면서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소년 십자군을 데리고 가던 도중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고. 그러니까 성지 회복이 전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 소년 십자군이 소년들은 그랬겠지만 소년들은 성지 회복으로 갔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십자군이 변질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마저 변질된 상태에서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기 서유럽은 응애응애 수준이에요. 응애응애 하는 애가 다 큰 어른하고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래서 200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도 결국 서유럽 세력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었는데요. 십자군은 진짜 심플한 전쟁이에요. 성지 탈환하겠다고 와 일어났다가 발린 전쟁. 심플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유럽은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하고요. 예루살렘은 계속 이슬람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의 별표.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과제로도 그래서 십자군 전쟁 결과가 있었죠. 그냥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이 중세 사회를 흔들어 버렸다는 거야. 왜냐? 중세 사회 하면 핵심이 교회와 봉건제라고 했어요. 이 두 축을 십자군이 무너뜨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교회, 즉 교황입니다. 교황으로 대표되는 교회 세력이 성지 탈환하러 가자 외친 거야. 근데 얘들아 전쟁을 한 게 쉽습니까? 그렇게 가자 한다고 그냥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섭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교황님이 외치셨잖아. 가자고. 그래서 교황님 정말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막 이렇게 가서 신부님한테 막 상담하는 거야. 그럼 신부님께서 교황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거야. 설사 네가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성질을 되찾기 위해 전쟁하다가 죽는 거잖아. 너 당장 어디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막 회유해갖고 데리고 갔는데 결론은 그냥 진 것도 아니야. 무자비하게 지거든요. 되게 이게 거의 이긴 적이 없으니까 10여 차례 이 정도 충돌하는데 전투 중에 승리하게 손가락으로 꼽아요. 너무 완전 패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뭐야, 교황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질전쟁이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전쟁 참여했겠냐고. 이렇게까지 내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다 죽어나갈 걸 알았으면 내가 했겠냐고 하면서 교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주장했던 교황, 교회 세력의 권위가 상당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건 바꿔 말하면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상황에서 교회 세력 그래서 그 중세사의 큰 축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그게 하나 휘청거렸어. 휘청거린 상황에서 문제는 봉건제. 자, 봉건제는 장원제랑 세트라고 했고요. 장원을 운영하는 영주 기사가 권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때 군대를 동원하는 건 왕이 명령을 하더라도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건 영주 기사거든. 근데 이 영주 기사가 데리고 간 군대, 정작 영주 기사 본인들 전쟁에 참여한 본인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의 충돌 속에서. 상당히 죽고 다치고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심지어 200년간의 전쟁에 여기 몰빵한다고 얘네가 장원을 제대로 못 돌봐요. 장원도 장원대로 되게 쇠퇴하는 거야. 그러면서 봉건제가 쇠퇴하는. 그러니까 장원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영주랑 기사가 다 죽은 거죠. 전쟁에 갔다가. 그러면서 봉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 2번을 봤을 때 결과 1, 2번 중세가 뭔가 바뀌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이거의 상대적인 효과인 거죠. 교황이 약화되고 기사가 약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떨결 누가 강해지느냐? 황제가 강해집니다. 바로 각 국의 국왕들이 강해지는, 국왕권이 되게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황제나 국왕에게 막 파문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할 교회도 사실상 거의 사라진 거고 그 정도의 힘을 못 발휘하는 거고 영주가 죽었어요. 계약이 깨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영주가 가지고 있던 장원이 전부 국왕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그 지역들을 새 영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지금 내가 뭐 다른 영주랑 계약을 맺고 싶어도 다른 영주가 없는 거야. 다 죽었으니까. 다 전쟁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영토를 흡수하면서 국왕권, 황제권이 강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원래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교회나 영주기사, 봉건제의 핵심인 영주기사는 쇠퇴하고요. 반면 황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국왕이 강화되어 동시에 방금 얘기했어요. 전쟁도 교류의 일환이라고. 자, 성지탈환이라는 종교적 목적을 변질시킬 만큼 이때 상인층이 동방에 관심이 드나요. 동방과 장사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고요. 그래서 동방으로 향해서 당시 그 유럽이 이용하던 지중해, 로마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이동하던 지중해를 이용한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진출하자? 동쪽으로서 비잔틴하고 교류하자, 이슬람하고 교류하자.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중국과 교류하자. 그렇게까지 미래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원래 봉건제 사회에서 중세 사회는 농촌 중심, 농민이 많았는데 이걸 계기로 상인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상인층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중해 무역, 이걸 이제 동방으로 향한다고 동방무역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는. 이런 무역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인들은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장사를 할 기반이 되는 마을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마을이 바로 도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중해 무역, 상인층, 도시 이런 것들이 성장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교류가 날이 가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현물 거래 하잖아요. 물건끼리 거래 안 해요.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자, 물건끼리 거래 안 하고 뭘로 이용할까? 화폐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아마 옛날에 한국사 수업할 때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화폐가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교류량이 많고 경제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현물 거래를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책과 뭐 식량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규모가 막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사용이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대가 완전 변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서유럽의 문화가 또 발전해요. 왜? 무슨 문화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비잔틴하고 교류하면서 비잔틴 문화가 들어오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심지어 재밌는 건 비잔틴 제국. 종교 이름이 그리스 종교예요. 그 정도로 무슨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스 문화. 참 되게 웃긴 게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동로마 제국은 이사 가고 나서는 라틴어 안 써요. 그리스어 써요. 그만큼 그리스 문화가 강했어요. 선생님 학습지에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비잔틴하고만 교류했으니까 이슬람하고도 교류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화도 들어올까? 이슬람 문화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유럽이 응애응애 하던 시절에 훨씬 더 발전적이었던 로마, 이슬람 쪽 문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서유럽의 문화가 한층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 요소를 가져왔던 계기가 되는 거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걸 계기로 사회 모습, 정치 구조가 탈바꿈을 하면서 이제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요소가 섞이니 자,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도시가 성장하고 그에 맞게 장원이 약화된다는 거. 자, 근데 봉건제랑 장원제는 세트라 했어요. 장원이 약화되면 뭐도 약화되는 거야? 봉건제도 약화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반대인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세트로 가는 거야. 이게 원인이고 결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막 닭이 먼저나 달걀 먼저도 아니고 막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혼합이 돼서 봉건제가 무너지고 중세가 탈바꿈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이어서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장원은 어쩌다 무너지고 중앙집권 국가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연달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